먼저 본 그 종합토론을 위해서 이 심포지엄을 실제로 진행해 주실 사장님으로 정인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고려대학교 기타융합 소프트웨어 교수로 근무하는 정인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세 분 발제자 주제로 여러 패널들이 질의응답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엄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패널들께서는 4분 30초, 4분에서 한 4분 30초 정도 질의응답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상준 회장님께서 발제하신 거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 홍영포 박사님, 김덕현 부부장님, 그리고 김현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박사님께서 4분에서 한 4분 30초 정도로 질의응답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개발원 홍연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으로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이상준 회장님께서 좋은 발표를 장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국제적인 캄보디아 사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솔루션을 모색하고자 저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야, 어떤 모델로 전제정부 프로젝트가 수출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과연 전제정부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은 최근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적인 동향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의지는,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는 실제로 전제정부와 관련돼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최근에 이제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환경적인 변화로서는 정보화진흥원에서 전자정부 2020 마스터 플랜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회적 측면에서 민관협력 체제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앞서도 많이도 지적하셨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이 더욱더 ICT 산업 배치가 중요해지는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도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충족시켜야 될 그런 니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여하이 성공적으로 여기에 녹아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최근 환경 변화로 인한 여건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제적인 동향으로서는 미국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AI 기술을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최근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정부 시스템에 어떻게 도입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 속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 다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AI 시스템이 전자정부에 적극 도입돼야 된다라는, 또 앞에서 발표들도 해주셨듯이 싱가포르나 대만 등의 같은 데서는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라든가 스마트 시티 전략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최근에 많은 국가별 사례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이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취해왔는지, 1987년에 우리나라 국가전산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IT 강국으로 알려두마는 밑바탕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자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부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 혁신 과제 중에 전자정부 과제를 상당히 중요한 포션으로 세워놓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대량 행정정보를 대량으로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행정부처 간
그런 네트워크도 전자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제도화하는 데 상당히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즉 상당히 많은 그 전자정부 시스템 중에서 민간 쪽에서 액세스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즉 정부의 서비스와 민간이 서로 인터랙티브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구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소위 정부 3.0이라는 컨셉 하에서 전자정부 정책이 취지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은 실제로 통과 개인별 맞춤형 정책을 취한 그런 박근혜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은 상당히 그 성과가 의문스러운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부터 도입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그 100대 국정과제 안에서는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라는 그런 과제 안에 전자정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자정부 컨셉은 정부 4.0 또는 4차 산업혁명을 여하이 끌어안고 포함시키느냐 하는 과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이 전자정부에도 이렇게 해도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국의 전자정부 사업은 성과는 어땠으며 그 자체적인 도전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정책은 시간과 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개인형, 맞춤형 및 통합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이제 전자정부 시스템이 완성도를 더 높은 아주 선진형 시스템으로 디벨롭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보안성을 더 강화해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정부 이런 시스템은 수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연관 산업 효과가 또한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자정부 시장을 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부문에서 여전히 글로벌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제 하에서 저는 이상준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 제안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이거버먼트 수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이제 한 개 정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개발부동산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버먼트 프로젝트와 병행해서 정부 조직 내지는 대상국의 정부 고위관리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이거버먼트 하나만 수출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고위 관리자들까지 같이 교육시키는, 말하자면 기업 투자로 진출하지만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OTA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이러한 패키지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정부 이 수출 사업을 실제로 액티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지금 해주기를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한아세안 포럼이라든가 글로벌 전자정부 협의회라든가 이런 민간 베이스의 주도로 해서라도 전자정부 아세안 진출위원회를 같이 아세안 진출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장이라도 스타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홍 박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 다음 패널들께서는 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덕현 로지스 본부장께서 발표를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네, 김덕현입니다. 아까 그 발제 이성준 목사님의 발제를 저는 굉장히 심도 깊게 주의 깊게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함께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정리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 관점이 한국이 처한 현실적인 난관,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국의 ICT 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시사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봤습니다. 사실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은 저는 ICT 산업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래왔던 것처럼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사업의 펀더멘탈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수많은 파급 또는 파생적인 다른 사업 분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세안 지역에서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을 이성준 목사님의 말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시스템과 펀더멘탈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 매우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잘 아는 것처럼 전자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업이나 어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개인과 이 많은 것들이 함께 서로 협력을 해서 협업하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21세기가 서로 공유와 공감과 협력의 시대이고 그것을 아이콘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자정부 사업을 저도 직접 이 사업의 현업에서 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핸디캡은 바로 이 정부 차원에서의 이해, 그다음에 또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간의 협력 관계 문제, 그다음에 또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모티브가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저로서는 핸디캡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G2G 차원에서의 정부 간의 이해와 정부 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냐. 이 비근한 예로 올해 202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 수출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금액을 7개 기업에다가 지원하고 대대적으로 앞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행정안전부 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행정안전부 측에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베트남과 라오스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두 개의 국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예산은 3억입니다. 그래서 아니 2017년에 10억인데 28년에 3억입니까? 물었더니 예산은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3억 정도면 어떤 기업에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원됩니까? 물었더니 이러이런 많은 절차를 거쳐서 한 3개 기업 정도에 한 1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에서 진실로 전자정부 수출에 역점을 둔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과 전략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는 의문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정부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실하게 홍보의 정신을 가지고 진출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리더십의 문제, 신뢰의 문제,
또한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의 문제, 또 재정 확보의 문제, 이 부분들을 정말 실천적으로 바라보고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포지움이 갖는 의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으로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실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현우 한국교통대 앞으로 교수께서 토론을 묻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발제를 하신 이 박사님하고 박 교장님 같은 경우에 해외 수출의 허가실에 대해서 너무 정말해하고 또 현실적으로 얘기해줘서 후배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제하신 최경희 박사님은 앞으로 중소기업부의 장관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라서 학부와 대학을 좀 소프트웨어만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ICT를 잘 살펴보면요. 30년 단위로 발전이 됩니다. 1950년부터 30년 동안 하드웨어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IBM, 디지털 이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80년 들어서면서 소프트웨어 전성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각광받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이런 쪽이 이제 각광을 받죠. 근데 2010년 되면서 30년이 지난 60년이 지났죠. 이제는 융복합 시대가 되면서 제4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빅데이터, 모바일, IoT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융복합 시대가 된 거예요. 이 태평의 수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융복합 시대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에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최경희 박사님이 실수하신 게 자기가 했던 분야를 수출하자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러시는데 소프트웨어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와 콘텐츠를 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화가 빨리 된 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이나 아마존이나 세이버닷컴 같은 여러 기업들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뇌될 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동남아에 우리가 기득권을 확보하고 우리 교두보를 확보하려면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첨부시켜놔야 돼요. 교두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발제한 것 중에 캄보디아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저는 남미, 아프리카, 서남아, 동남아 각각 한 나라 정도를 교두로 만들면 좋겠어요. 지금 ODA 자금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너무 많이 투자를 해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많이 들어간 건 성공했습니다. 질적으로는 형편이 없어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소프트웨어 어떻게 이거를 전자정보를 팔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요. 근데 이상준 회장님처럼 프로세스나 절차를 만든 분도 계시고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모듈화해야 돼요. 현재 활용되는 게 7만 개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주민이나 토지나 금융 그 세 가지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 모듈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듈들을 만들어서 얹어주면 됩니다. 마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독일의 SAP가 공동 모듈이 있고요. 생산계획, 생산관리, 영업, 물류, 인사, 또 기타 등등을 나눠가지고 팔거든요.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프라적인 것은 미국이 굉장히 아니게 강세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모방을 잘하고 또 금방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지금 현재는 IT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하드웨어 강국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강국이에요. 소프트웨어는 열등국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위기입니다. 하드웨어는 단순 메모리 다른 데가 안 하니까 지금 후방을 누리지만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전자 내부에서는 점점 근무가 있어요.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마케팅에 속아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것을 했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가가 오를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성 구매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냉정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패키징을 다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듈별로 나누어서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팔자. 이런 것만 정리되면 지금 그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CF를 본받아서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언 드린다면 어떤 시장 자유론자들은 미국이나 세븐 기업이 했는데 왜 정부가 나서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내수세 풍부한 나라들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IT의 20배고요. 일본은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내수 시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통일되고 만주까지 뭐 우리가 점령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5천만 가지 어림도 없습니다. 카피가 많이 되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중국이거든요. 외국 카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이 잘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디딤돌을 정부에서 놔주지 않으면 수출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로 저희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박상원 회장님 발제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최동영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전무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네. 저는 정부로부터 경영혁신 인정을 받은 15,000개의 중소기업을 해외시장 개척, 투자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단체에서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진출의 애로사항을 조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 문제, 그리고 정보 제공 문제,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자금 조달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박 회장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캄보디아 투자에 관해서 자료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도 그렇고 또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그 동북지역 진출이라든가 지난 9월에 동강 포럼에서 강조한 난인 브릿지를 비롯한 국방경제 확대 정책 이런 이슈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애로사항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인력 지원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원아시아 클럽이 세계 원아시아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500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프랭펜에서 이틀간 우리가 글로벌 인력 양성 논의도 하고 또 국제 교류 이런 확대에도 논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융복합 글로벌 인력 양성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글로벌이 확대될 수 있다. 의견을 모은 바 있고 또 지난 7월에는 라오스의 비엔티안과 우앙프라방에 가서 우리나라의 통상무역학과 교수들 35명이 갔었는데요. 거기서는 주로 이제 국제 통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인력 양성이 주제가 돼서 이틀간 회의를 했었고 그 당시 라오스에 이제 14년간 총장을 하고 교육부 차관으로 있는 분이 우리나라 대사님하고 와서 아주 이런 논의를 좀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어떤 진출 지역의 특성을 잘하는 이런 글로벌 융복합 인력을 적극 양성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 제안이고요. 둘째는 이 글로벌 진출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사실은 특별 육성법이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중견기업이 국가경제 허리를 차지하면서 중견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이 중견기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쪽에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협회에서 33명 CEO가 지난 9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해외시장 개척 연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29년 전에 자카르타에 진출해서 2만 명의 총업을 모해서 한 기업으로 가장 성공한 송창건 회장님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방문을 해서 정말 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한테 뭔가 팁을 주려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했습니다. 29년간 여기 진출을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진출기업에게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간섭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 글로벌 정책이 정말 제대로 돼야 된다. 지금 코트라, 중소기업 중앙회, 또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있습니다만은 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책받침하는 그런 원스톱 지원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애로사항 중에 최대로 중요한 것이 해외 투자 진출을 할 때는 무기가 자금입니다. 자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지원을 하려면 이 금융은 반드시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담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신용보증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는 초기에 뭐 신용보증기면 30년 근무를 한 입장에서 76년 6월에 신용보증기업이 설립이 됐고 한 달 뒤에 수출은행이 설립이 됐는데 수출은행이 해외 투자 자금을 전담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해외 투자 자금 보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제 한 3, 4년 하다 중단됐냐면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채권 보전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근본적인 이유인데 지금은 국내은행 해외 지점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국내은행 해외 지점하고 부분 보증으로 하면은 그 국내은행 해외 지점이 사후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 채권 보전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진출 기업을 뭐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뭐 해피한다 이렇게 네거티브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 경쟁이 있는 쪽으로 나가서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돌아서 되는 사업을 펼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외 투자 자금 신용 보증이 반드시 저는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 보전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주식회사 하미니티 대표로 계신 김성수 박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하미니티 김성수입니다. 우리 박상훈 회장님 그리고 이상기 교수님, 최윤 박사님 말씀 듣고 저 팬클럽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ICT나 전자정보의 전문가는 아니고 BT 전문가인데요. 막연히 알고 있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세안 지역을 굉장히 사랑하고 애정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장님께서 일당 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표 주신 분들과 패널 분들 얘기 들으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고요. 여기 플로어에 앉아 계신 청중 여러분들은 아마 훨씬 더 깊이와 무게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발표장이 111페이지인데요. 아마 회장님 편집하실 때 영문의 도치법 있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게 좀 거꾸로 돼 있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위해서 잠깐 제가 나가서 짧게 저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어에 특히 우리 200개가 넘는 언론의 의장으로 계신 이 박단진 회장님께서 이 중요한 얘기들을 다 잘 전달해 주실 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저희는 아까 들으니까 ICT나 전자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제가 듣기에는 조금 중요한 대신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해도 어렵고 그리고 좀 B2B 내지는 정부 대 정부의 얘기들 그래서 좀 소프트 랜딩 또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융복합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셔서 BT와 ICT의 융복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모토는 신약 개발을 모토로 하는 회사인데요. 신약 개발 가기 전에 신약 개발과 비슷한 건강기능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왜곡된 그 단어 때문에 굉장히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건강기능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도 7%,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시아의 경우 연간 약 15%에서 20%씩 성장하는 그런 그 산업이고요.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큽니다. 거꾸로 돼 있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파일이 아마 거꾸로 되어 있는. 좀 더 앞으로 여기 보시면 왜 ICT와 BT가 융복합이 돼야 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의 제놈, 우리의 DNA 전체를 정보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가 된 것이 ICT 기술과 융복합이 되지 않으면 별 가치가 없어요. 지금 향후는 우리의 맞춤의학의 시대거든요. 맞춤의학이 되려면 이 어떤 바이오테크놀로지컬한 바이오인포메틱스가 ICT와 결합이 돼야 되고 그것이 맞춤의학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프리벤테이션, 그러니까 치료보다, 큐어링보다 프리벤션에 화두가 되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돈도 아끼고 웰빙도 되고 여러모로 좋거든요. 개인도 좋고 국가도 좋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그 프리벤션은 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약은 큐어링이고 큐어링을 하면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프리벤션, 그래서 건강식품, 처형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고. 아이고야, 빨리 하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뉴트라티컬, 헬스 펑셔널 푸드 뭐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만큼 굉장히 미래 신성장 동력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창출의 효과도 굉장히 크고 다른 사람에 미치는 포지티브 이펙트도 굉장히 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식품 산업으로 보면 그 전체 그 자동차 산업이나 IT 산업보다 3배에서 2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고 그 중에서도 기능성 식품, 헬스 펑셔널 푸드가 가장 이머징 마켓으로 가장 성장을 하는, 그리고 ICT와 융복합이 가능하고 새로운 이머징 사이언스가 접목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거는 베트남, 그러니까 동남아 아세안 나라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베트남이 가장 적합했어요. 여러모로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머징 마켓으로서 리딩 네이션이기도 하고 보니까 연간 20% 정도의 성장,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플레이어들도 되게 많이 늘어난다. 징스파 플레이어들이 개수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굉장히 그 다양하고 좋은 천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못 갖는 좋은 천연자원이 많아서 베트남과 우리의 제품을 수출하는 소비재 수출 지역으로도 좋지만 연구개발 소스를 소싱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우리 회장님하고 동남아 지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는 있어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아마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소기업 아까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어떤 원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의미가 그 얘기는 뭐 다 아시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마켓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뉴트라티컬 의약품은 정말 너무 초라한 정도예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정도인데 이 선호도,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에서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거의 미국, 일본, 한국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 교수님 아까 말씀할 때 저도 가슴이 팍팍 와닿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회사 좀 많이 관심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이 뉴트라티컬이 약국 위주로 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한 3, 4년 전에 우리나라 ODA 사업에서 베트남에 약대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약대에서 나오는 인프라들이 우리의 산업들, 그러니까 약이나 건강식품이나 뷰티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친한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 회사는 그 어떤 아세아 국가들과의 어떤 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또는 어떤
공적 채널의 사람들을 와서 민간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파트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 좀 못생겼지만 제가 어쨌든 웰컴 투 커뮤니티 코리아, 그래서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 회사는 좀 오랫동안 유명하진 않지만 기술 개발에 굉장히 역점을 기울였고, 국가의 각 부처에서 R&D 센터를 하는데 리딩 컴퍼니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글로벌적인 R&D의 가치는 많이 입증했고 인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리제이션을 좀 해야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의 자본의 문제 한계 이런 거는 갖고 있지만 국가에서 조금 애정과 관심, 투자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우리가 동남아에 잘 소프트 랜딩을 하고 이런 감성적인 소비재들이 아마 이런 무거운 것들, 중요한 것들을 가게 하는데 훨씬 더 기름칠을 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베트남, 아세안 지역의 이런 어떤 우리의 뉴트라슈티칼 내지는 노시티 같은 의약품 이런 것들을 기술을 전수하거나 노하우 공유를 하거나 소비재 시장으로서 그 나라 협력 관계에 가실 수 있도록 저희 파비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지도 평가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잘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발제자이신 최경희 박사님에 대해서 세 분이 패널로 토론하시겠습니다. 먼저 광운대 영상미디어와 정국문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미디어 영상 오늘 박사님 중에서 그림치에 무슨 그림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사업과 산업 아세안 시장 공단에 좋은 아이디어를 공부하고 여러 기회가 있어서 이제 특히 ICT 현재 우리 ICT 수출을 보면은 중국, 미국에 이어서 3등국이거든요. 매우 한편으로 쏠려 있습니다. 대략 75대 한 25인데요. 먼저 품목 의존도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이 75% 정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 약 75%대 25%가 있고요. 수출 금액을 보더라도 대부분 한 75%에서 25%. 이런 상황에서 근데 더 큰 문제는 대기업 의존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의존도는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7에서 중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한국 ICT 기술의 해외 글로벌 전략은 됩니다. 현재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거죠. 만약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중기부에서 진행을 한다면 이제까지 해놨던 전략이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처 간 갈등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부처기주의 때문에 서로 흘러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제일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중기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시간과 비용을 또한 또 기술 역시 지원 R&D 역시 시간 내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는 아세안 시장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나라 ICT 수출이 정말 아세안에 매력적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ICT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ICT 기술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표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한 70%밖에 안 되는 기술력으로 그리고 중국이 점차 확대되고 기술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중기부와 과기부의
상충되는 면까지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 하나의 다시 한국 ICT 산업 아세안 시장 진출에 대한 그런 특정 뭐 포럼이든 뭐 이런 조직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1 회계 법인의 정진홍 상무회계사께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1회계 법인의 정진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은 ICT 분야는 전혀 분야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하는 게 금융 분야 관련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금융 분야 위주로 아세안을 정리를 했었는데 최경희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보면 ICT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실은 정부 주도형 사업들은 저도 아시안 나라들 가보니까 거의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그 증권거래소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업들 관련해서 네트워크 교류는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여기에는 조금 요 중소기업 벤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아니지만 실은 시중에 있는 민간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동남아에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상호 회장님께서 한국의 뭐 지급보증이나 뭐 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아직은 국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굉장히 우호적인 상태는 아닌 건 맞습니다만 민간에 있는 은행들은 또는 증권사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은 동남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많이 진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원래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과거에 90년대 이후 2000년대 많이 진출했으나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돌려서 최근에 5년,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동남아에 진출을 많이 했고요. 우리 저기 캄보디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각축장입니다. 특히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동남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파일럿 기능을 캄보디아에 있는 은행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KB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장님께서 캄보디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점을 계속 늘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자체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1,500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베트남 같은 경우 평균 연령 29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90년 이후에 태어난 인구가요, 인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0% 가까이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K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뱅크, 모바일 뱅크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 사정은 우리보다는 한국보다는 많이 뒤질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얘기하신 ICT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커버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시장이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은 특히나 대형 금융기관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일단 수익성이 담보된다라고 하면 많이 진출했지만 앞에서 많이들 얘기하신 전자금융, 전자정부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그 나라의 어떤 정부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서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이렇게는 제가 출장을 많이 다녀보면 전혀 지금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부처기관들 얘기했지만 저도 산자부 쪽이랑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정부의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비해서는 캄보디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차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캄보디아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굉장히 우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무슨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처럼 일단은 정부에서 좀 현상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의 마지막 패널이 되겠습니다. 키에트의 김창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KT의 김창훈입니다. 게이트 뭐 비슷해가지고 KT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가위원회입니다. 저는 산업기술을 사업화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고 그걸 상용화하고 하는데 한 30년 일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포럼에 이제 이번에 참석했는데 여기 이제 제목은 진출 방안이잖아요. 근데 진출 방안 하면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총론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국회에서 이 자료를 보고 뭘 도와줄까 이러면은 없어요. 그냥 중요하고 뭐 이런 상황만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시를 해주는 측면에서 저는 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교육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기계혁명, 에너지혁명, 정보통신혁명 이 3가지 그 혁명을 거치는데 한 180년이 소요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60년 만에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계 중공업을 육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 정보를 이걸 빨리 도입을 했죠. 그런데 캄보디아나 아시안 국가에서는 기계나 중공업 이런 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에서 바로 이 정보통신을 가져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그 정보통신과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 나라의 사정에 맞게끔 이것을 발전하고 선진국의 이런 기술이 어떻게 하면은 그 기반이 없어도 파급력이 엄청나게 큰 것이 있고 오히려 기술 개발은 선진국에서 해도 어떤 진입, 장벽 이런 그 기존 사고에 대한 혁신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아까 전에 발표하신 오히려 휴대폰이나 20대에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착안해 볼 때 그 사람들이 더 첨단 정보통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낮은 레벨의 어떤 기술도 필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의 2가지 형태의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이나 이런 그 반도체나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은 큰 산업이고 그럼 중견기업도 진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서버 부품들 소재들 이런 거는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걸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과학과 기술과 기능 이 3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냥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과 기술과 기능을 어떻게 배분을 잘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그 인력 구성이 그 나라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인력을 우리나라가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능을 거기에 설립을 해줘서 우리가 초기에 한국의 기능대학이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카이스트 등이 한국의 산업을 이끌었듯이 그 나라 역시도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 성공 사례를 제공해서 그런 과학기술과 기능을 3가지로 포트폴리오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 교육정책이 좀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아까 전에 그 이상준 회장님께서 100개의 아이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0개의 아이템이 어떻게 나왔느냐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사전 탐색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분명히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역사와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접목되어 있는 종합적인 컨설팅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지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현지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기초 탐색을 연구하는지 그런 연구를
그 기초 계획을 수립해본 그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탐색 연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는 것은 기획을 정말 잘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그 기획을 그 나라하고 접목해서 사전 탐색을 연구해서 100개의 아이템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단기에 몇 개, 중기에 몇 개, 장기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꼭 해달라. 이런 것이 그 생각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기술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산업기술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과 3년과 5년과 10년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제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책 기능에 대한 그 스마트화가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고 그 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양국 간에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그 컨트롤 타워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의 일단 현재 법률로 보면 그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꿀 수 없죠. 과기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규제 계획은 청와대 보좌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학년 대형 기술 공급은 산업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첨단 정보 산업은 큰 거와 작은 것들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고용부에서 인발부에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특허청은 특허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그 나라가 기술을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프로그램 지금 돈이 이제 필요하다. 실제 이걸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 나라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수단을 위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 보면 그 중소기업 중에 구매조건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2년에 5월 주는 게 있습니다. 새로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어프로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구매를 한국 기업에 구매 계약서를 쓰면 그것을 심의하면은 이 기술은 분명히 저개발 국가에 간다 해서 기술 레벨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 나라의 현지에 필요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얼마든지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기술로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외국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한다면 세부 제안으로 수요국 중심으로 신지식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을 1년에 100억을 달라. 1년에 한 30개에서 50개 과제를 주고자 한다.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자 중심과 그 현재화 기술에 대해서 한 3억 원 정도,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잡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한 드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서 그 현지화를 해주려면 너무나 많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나라에서는 너무 그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술도 필요하지만 응용기술과 응용기술을 제공해주는 또 간접 주변 기술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 그 나라에 보면 엄청난 대기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요를 우리는 밑에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그게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출연기관이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이런데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 종합지원센터하고 서로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캄보디아에 가겠다 하면은 한 10억 원 정도 한 2, 3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핵심 기술은 중소기업이 하더라도 그 관련된 기술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뭐 10개씩 해서 한 100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한 200억 원 정도는 중기선에서 마련해달라. 그것을 이 방안에 집어넣고 국가 과학기술정통 거기에도 이야기를 하고 좀 구체화해서 저는 기술에 대해서 또 사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발제자분들
그리고 8분의 패널 토론자분들 지금까지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기국회가 한창입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오늘 이 심포지움은 무척 유익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정기국회고 막주 국사로 바쁘시겠지만 실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께서 좀 참여를 하셔서 오늘 발제자들 그리고 패널들 분께서 나왔던 좋은 이야기들을 좀 공청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산업이 우리나라 정보산업이 아세안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위한 ICT 그리고 BT, 생물기술이죠. 나노기술, NT 등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 많은 경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경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유익한 심포지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오늘의 단순한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유익한 결실이 맺어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이 심포지움을 준비하신 주최측 그리고 3분의 발제자들 그리고 8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모든 심포지움 발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